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험준한 고갯길에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 붉은 노을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고, 산허리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마른 잎사귀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스산한 소리를 내며 우수수 떨어져 내렸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는 밤이 깊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려면 아직도 신비는 더 가야 하는데, 어둠은 빠르게 숲을 집어삼키고 있어 길을 걷는 나그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험한 산길을 홀로 걷고 있는 이는 김선비라 불리는 젊은 학자였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며칠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걸은 탓에 가끈은 느슨해져 있었고, 하얀 도포자락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었으며, 걸음걸이에는 흐트러짐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어두워지는 산길을 재촉하며 오늘 밤 몸을 누일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산짐승이라도 마주칠까 걱정이 앞섰지만, 그는 배운 사람답게 마음을 다잡으며 침착하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차가운 밤이슬이 옷깃을 적시고 발끝이 시려울 무렵, 저 멀리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빛을 발견한 김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초가집이었는데, 처마 끝에 달린 낡은 청사초롱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이곳이 주막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주막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담장은 곳곳이 무너져 내려 있어 왠지 모를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보통의 주막이라면 밥 짓는 구수한 냄새나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야 했지만, 이곳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고 무거운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깊은 산속에서 노숙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삐걱거리는 문소리에 놀란 듯 부엌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곧이어 거친 목소리의 사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선비가 헛기침을 하며 주인을 찾자 방문이 벌컥 열리며 험상민게 생긴 사내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주모가 아니라 마치 산적처럼 생긴 덩치 큰 사내였는데,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고 뺨에는 칼에 베인 듯한 긴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김선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재수 없다는 듯 바닥에 침을 뱉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방이 없으니 딴 데 가서 알아보라는 투였지만, 김선비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밤중에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는지 사내는 귀찮다는 듯 손짓하며 구석진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김선비가 안내받은 방은 냉기가 가득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찬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습니다. 그는 괴나리 보찜을 풀고 잠시 숨을 돌린 뒤 저녁 욕이라도 할 생각으로 방문을 열고 대청마루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아까 그 흉터난 사내를 포함해 4~5명의 장정들이 둘러앉아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물건을 파는 보부상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짐 보따리는 왠지 모르게 허술해 보였고, 허리춤에 차고 있는 전대 속에는 엽전 대신 묵직한 쇠몽둥이나 단도 같은 흉기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살벌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짐짓 모른 채 하며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자그마한 아이 하나가 쟁반에 술병을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 아이를 본 김선비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아이는 기껏해야 7, 8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입고 있는 옷이 산골 주막의 아이가 입을 법한 무명옷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고 여기저기 찢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분명 부잣집 규수들이나 입을 법한 고운 비단, 저고리와 치마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며칠을 씻지 못한 듯 흙투성이었지만 그 밑으로 보이는 하얀 피부와 고운 이목구비는 귀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김선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사내들 중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아이가 들고 온 술병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동작이 입듯하며 손을 들어 올리자 아이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모습은 하루 이틀 겪은 일이 아닌 듯 본능적인 방어 자세였습니다. 사내들은 낄낄거리며 아이의 겁먹은 모습을 구경거리 삼아 술을 들이켰습니다. 김선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를 구해내고 싶었지만 혈혈단신인 자신이 저 거친 사내들을 무력으로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아이와 자신 모두 위험해질 것이 뻔했기에 그는 짐짓 태연한 척 국밥을 입으로 가져가며 그들의 동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국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귀를 기울이자 사내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 소리가 김선비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술기운이 올라서인지 가끔씩 목소리가 커지곤 했습니다. 이번 물건은 아주 상급이야. 대가 대 귀한 딸내미 같으니 값을 톡톡히 받을 수 있을 걸세. 청나라 상인들에게 넘기면 평생 먹고 살 돈이 생긴다니까. 내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바로 국경 쪽으로 출발해야 해. 냄새를 맡고 따라붙는 놈들이 있을지 모르니 서둘러야 한다고. 그들의 대화 속에는 물건, 값, 처분 같은 끔찍한 단어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아이들을 납치해 팔아넘기는 악랄한 인신 매매범들이었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혹여나 그들에게 들릴까봐 조심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연이라는 것도 며칠 전 장터에서 어머니의 손을 놓친 사이 이들에게 납치되었다는 것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술상을 나르는 내내 사내들의 눈치를 보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틈만 나면 문 쪽을 바라보며 도망칠 기회를 엿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교대로 문을 지키고 있었고 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험한 산세가 가로막고 있어 어린아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국밥 그릇을 비우고 숭늉을 마시는 척하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아이는 영영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긴장한 탓인지 그만 술잔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리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아이에게로 쏠렸습니다. 대장 노릇을 하던 사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이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감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귀한 술을 버리다니. 사내의 굵은 팔뚝이 아이를 향해 날아들려는 찰나 김선비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거참.
술맛 한 번 좋구나 여보시오. 주인장 여기 술 한 병 더 가져오시오. 내 오늘 과거 급제를 못한 서름을 이 술로 다 씻어내려 하니 갑작스러운 김선비의 호탕한 외침에 사내는 멈칫하며 주먹을 거두었습니다. 사내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김선비를 쳐다보았습니다. 김선비는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사내들에게 다가가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글만 읽다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형님들은 보아하니 천하를 호령하는 호걸들 같구려. 내 오늘 기분이 울적하여 그러니 이 술값은 내가 낼 테니 같이 한잔합시다. 김선비는 주머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사내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김선비가 별 볼 일 없는 새님이라고 판단했는지 경계를 풀고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김선비는 사내들 틈에 끼어 앉아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술을 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곁눈질로는 구석으로 내팽개쳐진 아이를 살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만 김선비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사내들에게 계속해서 술을 따라주며 그들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형님들, 이 깊은 산속에서 무슨 장사를 하시길래 그리 바삐 가십니까? 돈 많이 버시면 저 같은 가난한 선비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십시오. 사내들은 김선비의 아부 섞인 말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자신들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점점 더 많은 술을 마셔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술병은 비어가고 사내들의 혀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김선비를 어리숙한 서생이라 부르며 놀려댔지만 김선비는 허허실실 웃어넘기며 그들이 완전히 취해 타사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희미한 달빛을 비추고 있었지만 안개 때문에 그 빛은 몽환적이고 흐릿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댔고 그 소리는 마치 오늘 밤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듯 긴장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김선비는 술을 마시는 척하며 소매에 몰래 쏟아버리고 정신을 바짝 차린 채 사내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이제 곧 기회가 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술에 취한 사내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농도 거대한 몸집을 가누지 못하고 상에 머리를 박은 채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주막 안은 짐승들의 울음소리 같은 코골이로 가득 찼습니다. 김선비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살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그는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아이가 있는 구석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쪽잠을 자고 있었는데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아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이가 놀라 소리를 지르지 않도록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쉿 하는 신ям을 했습니다. 연희는 눈을 번쩍 떴지만 김선비의 눈빛을 보고는 다행히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귓가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줄 것이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발소리를 크게 내서도 안 된다. 알겠느냐? 연희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김선비의 따뜻한 손길에 의지하며 힘을 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낡은 경첩이 끼익하고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김선비가 재빨리 문을 들어 올려 소리를 막았습니다. 마루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달이 숨었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긴박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의 신발을 챙겨 신을 새도 없이 버선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아이의 신발을 찾아주었습니다. 아이의 꽃신은 마당 한 구석 흙탕물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더러워진 꽃신을 털어 아이에게 신겨주며 혹시나 깰지 모를 사내들이 있는 방문 쪽을 끊임없이 경계했습니다. 다행히 방 안에서는 여전히 우렁찬 코골이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이제 살인문만 나서면 어둠 속의 숲길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인문 앞에는 덩치 큰 개 한 마리가 묶여 있었는데 녀석이 낯선 인기척을 느끼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개가 짖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남겨두었던 말린 유포 한 조각을 꺼내 개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개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꼬리를 흔들며 유포를 먹느라 짖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 틈을 타 김선비는 연희를 등에 업고 살인문을 넘었습니다. 문을 열면 소리가 날까봐 담장에 무너진 틈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는 가벼웠지만 김선비의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담장을 넘어 숲길에 발을 디디는 순간 김선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오로지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발을 내디뎠습니다. 숲속은 밤이 되자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은 마치 귀신 손처럼 뻗어나와 김선비의 옷자락을 잡아당겼고 바닥의 돌부리와 나뭇뿌리들은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등에 업힌 연희가 무서움에 떨며 작은 손으로 김선비의 목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아가, 이제 곧 집으로 갈 수 있어. 김선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멀리 주막 쪽에서 사내들이 잠에서 깨어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그것이 바람 소리인지 실제 소리인지 구분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는 이 밤. 선비와 소녀의 목숨을 건 탈출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두 사람을 집어삼킬 듯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등 뒤에 업힌 어린 생명의 무게를 느끼며 젖먹던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가시덤불이 도포자락을 잡아채 찢어 놓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뒤에서 쫓아올지 모르는 악당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찌르듯 들어와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며칠간의 여독으로 인해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는 잠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 뜬 달은 구름 사이로 숨었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그들의 위태로운 도주로를 희미하게 비추어 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김선비의 귀에 저 멀리 주막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그 사나운 개가 결국 지저대기 시작했거나 잠기 밝은 놈 하나가 깨어나 아이가 없어진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잡아라 하는 고함이 산울림처럼 메아리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연희는 김선비의 등에 매달려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었지만 작은 몸이 덜덜 떨리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져 선비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괜찮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고 속삭였지만
사실 그 자신도 이 캄캄한 산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선 숲은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은 험한 산비탈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지난 가을 떨어진 낙엽들이 두껍게 쌓여 있어 발을 디딜 때마다 푹푹 빠졌고, 그 밑에 숨겨진 미끄러운 이끼 낀 돌들은 수시로 발목을 위협했습니다. 김선비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나무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넘어져 다치기라도 한다면 두 사람 모두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로 젖은 풀잎들은 옷과 신발을 축축하게 적셨고, 밤바람은 점점 더 매섭게 불어와 땀에 젖은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품속의 아이에게 자신의 체온이 조금이라도 전해지기를 바라며 아이를 감싼 팔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뒤쪽 산등성이에서 붉은 불빛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놈들이 횃불을 켜들고 추격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횃불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도깨비 불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놈들은 산길에 익숙한 자들이었기에 김선비가 아무리 빨리 걷는다 해도 곧 따라잡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선비는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무작정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으니 이제는 머리를 써야 할 때였습니다. 그는 학자로서의 냉철한 이성을 되찾으려 애쓰며 지형지물을 이용해 놈들을 따돌릴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눈앞에 흐르는 작은 계곡물을 발견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짐승들이나 사냥꾼들은 냄새와 발자국으로 먹잇감을 쫓는 법인데 이놈들 또한 그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발을 신은 채 주저없이 차가운 계곡물로 들어갔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냉기가 발끝에서부터 전해져와 온몸을 떨게 만들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물속을 걸으면 발자국이 남지 않고 냄새 또한 지워질 것이니 놈들의 추격을 잠시나마 늦출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며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연희도 선비의 뜻을 알았는지 더욱 바짝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을 물속을 걷던 김선비는 물줄기가 갈라지는 곳에서 다시 늪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반대쪽 숲으로 향하는 젖은 발자국을 몇 개 남긴 뒤 다시 뒷걸음질 쳐서 바위가 많은 너덜지대로 몸을 숨겼습니다. 놈들이 발자국을 발견하고 엉뚱한 곳으로 유인되기를 바라는 기만전술이었습니다. 그는 연희를 안고 커다란 바위 틈새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바위 틈은 두 사람이 들어가기에 비좁았지만 캐논쿨과 잡풀들이 입구를 가리고 있어 밖에서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밀착한 채 제발놈들이 그냥 지나쳐 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놈들의 욕설이 가까이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어디로 숨은 거야?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어. 물을 타고 이동한 게 분명해. 횃불의 붉은 빛이 바위 틈새로 새어들어와 김선비와 연희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김선비는 황급히 연희의 눈을 가리고 자신의 입도 틀어막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연희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지만 아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머리 위 바위에서 놈들의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울려 퍼질 때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놈들은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풀숲을 칼로 베어내고 돌을 걷어찼습니다. 위기의 순간 숲속 어디선가 푸드득하고 용이 날아오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민해져 있던 놈들은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쪽이다. 저쪽에서 소리가 났어. 대장으로 보이는 놈이 소리치자 무리는 우르르 떼니 날아간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선비가 만들어 놓은 가짜 발자국과는 또 다른 방향이었지만 다급해진 놈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에 반응한 것입니다. 횃불의 불빛이 점차 멀어지고 고함 소리가 잦아들자 김선비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인지 산짐승이 도운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놈들은 곧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김선비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풀며 바위 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젖은 옷이 마르면서 체온을 앗아가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지만 지금은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올려다보며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마을로 가려면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지만 놈들이 그 길목을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김선비는 과감하게 험한 산길을 택해 산등성이를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길이 험할수록 놈들의 추격도 더뎌질 것이라는 역발상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연희를 얻고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세는 올라갈수록 더욱 험해졌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 덩굴 식물들이 엉켜 있어 한 걸음을 떼기가 힘들었고 바위들은 날카로워 손과 발을 상처 입혔습니다. 김선비의 하얀 도포는 이미 흙과 피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참아내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연희의 따뜻한 온기만이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나는 선비다. 불의를 보고 피하지 않으며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선비의 도리다. 이 고난은 하늘이 자신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이라 여기며 그는 흐릿해져가는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오자 숲속에는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달빛을 걷는 선비가 안개 속을 헤매는 형국이었습니다. 안개는 시야를 가려 바로 앞에 나무조차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안개 덕분에 놈들의 시야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몽환적인 안개 속을 걷다 보니 김선비는 자신이 현실 세계가 아닌 신선들이 사는 성계나 귀신들이 사는 명계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물소리와 바람소리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고 기이하게 굽은 나무들은 춤추는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공포와 피로가 뒤섞여 만들어낸 환영이었지만 김선비는 눈을 부릅뜨고 현실을 직시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김선비의 발밑에서 우지끈하고 마른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적막한 숲속에서 그 소리는 천둥소리만큼이나 크게 들렸습니다. 순간 저 아래쪽에서 찾았다. 소리가 났다 하는 외침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놈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던 것입니다. 놈들은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산 전체를 뒤질 기세였습니다. 김선비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굴러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경사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붙잡고 미끄러지듯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발바닥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고 허벅지는 터질 듯 아파왔습니다. 내리막길 끝에 다다르자 울창한 대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며 사그락사그락 하는 기묘한 소리를 냈습니다. 김선비는 대나무 숲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빽빽하게 자란 대나무들은 훌륭한 은폐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겉옷인 도포를 벗어 커다란 바위에 걸쳐놓고 그 안에 나뭇가지를 채워 넣어 마치 사람이 앉아 있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연희는 반대쪽 흙구덩이 속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허수아비 전술로 놈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한 또 하나의 지혜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사람이 쉬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헐떡거리며 달려온 놈들은 바위에 걸쳐진 하얀 도포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기 있다. 잡았다. 놈들은 앞다투어 도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몽둥이를 휘두르며 도포를 내리쳤지만 둔탁한 타격음 대신 바스락하는 나뭇가지, 부서지는 소리만 났을 뿐이었습니다. 놈들이 헛수고를 하며 당황해하는 사이 김선비는 연희를 안고 대나무 숲의 반대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이런 젠장 속았다. 옷밖에 없어 하며 분통을 터뜨리는 놈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김선비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쳤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다시금 긴장의 끈을 조였습니다. 놈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더욱 악착같이 쫓아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덧 동이 트려는지 하늘이 검푸른색에서 서서히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추격전으로 김선비와 연희는 체력이 바닥나 있었지만 희망의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벗어나면 마을로 이어지는 큰 길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숲의 끝자락에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시커먼 강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뛰어내릴 수도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입니다. 뒤에서는 놈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지혜가 여기까지인지 아니면 하늘이 예비한 또 다른 길이 있는지 고뇌에 잠겼습니다. 절벽 끝에 선 김선비의 심장은 마치 벼랑 아래 소용돌이치는 강물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악당들의 거친 숨소리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앞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연희는 공포에 질려 김선비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고 김선비는 식은땀이 흐르는 손으로 아이를 더욱 단단히 안았습니다. 이대로 잡혀서 아이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두느니 차라리 저 강물로 뛰어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점점 밝아오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몸을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절벽 옆 덤불숲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젊은 선비, 그쪽은 죽으러 가는 길이니 이쪽으로 오시게. 덤불을 헤치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등에는 나무 지게를 지고 손에는 옹이진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모습이 마치 이 산의 주인인 산신령처럼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순간 경계심을 품었으나 노인의 깊고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그가 자신들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노인은 손가락을 입에 대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덩굴 식물로 가려져 있던 바위 틈새의 좁은 구멍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사람 하나가 겨우 기어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비좁은 천연 동굴의 입구였습니다. 김선비는 망설일 겨를도 없이 연희를 먼저 동굴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재빨리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덮어준 덩굴이 입구를 완벽하게 가리자마자
악당들이 절벽 끝에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간 거야? 분명히 이쪽으로 몰았는데 악당들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놈들은 강물을 향해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이미 사라져버린 두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굴 안에 숨죽이고 있던 김선비는 바로 머리 위에서 놈들이 쿵쿵거리며 돌아다니는 진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희가 무서움에 울음을 터뜨리려 하자 김선비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침착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주변을 뒤지던 악당들은 결국 포기한 듯 투덜거리는 소리를 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강물에 뛰어들었나 봅니다. 이 높이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부하의 말에 대장놈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재수없는 날이군. 가자. 늦기 전에 국경 쪽으로 튀어야 해.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놈들의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산새 소리만이 들려올 때까지 김선비와 연희는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노인이 이제 나오시게 놈들은 물러갔네 하며 덩굴을 걷어주었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온 김선비는 노인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허어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은혜랄 게 뭐 있나? 산에 사는 짐승도 위급하면 살려주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 목숨 아니던가. 그나저나 어리나 데리고 어찌 이런 험한 꼴을 당했소. 김선비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아도 노인이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주머니에서 산딸기 몇 알을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산딸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자, 서두르시게. 놈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 내가 지름길을 알려주겠네. 노인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안내하는 길은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험한 바위 틈과 울창한 숲을 사이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노인이 지나가는 곳마다 발 디딜 틈이 생겨나고 가시덤불이 저절로 길을 열어주는 듯했습니다. 김선비는 연희를 다시 등에 업고 노인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발바닥은 물집이 잡혀 쓰라렸지만 노인의 지팡이 소리에 리듬을 맞추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산속의 아침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지만 이제는 그 안개가 두렵기보다는 마치 그들을 보호해주는 장막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산 아래 버드나무 마을에서는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은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바로 연희의 집이었습니다. 연희의 어머니인 박씨 부인은 아이가 사라진 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대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울다 지쳐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밤마다 대문 앞에 청사초롱을 내걸고 딸이 혹시라도 어둠 속에서 집을 찾지 못할까봐 불을 밝혀두었습니다. 기름이 다 타들어가 심지가 깜박거릴 때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기름을 채워 넣으며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천지신명님, 제발 우리 연희만 무사히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마을 사람들도 박씨 부인의 딱한 사정을 알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른 아침 물을 기르러 나온 이웃 아낙네들이 박씨 부인의 집 앞을 지나며 혀를 찼습니다. 숫밥, 저러다 부인마저 쓰러지겠어. 벌써 닷새째 잠 한숨 못 자고 저러고 있네. 관아에 신고는 했다지만 소식도 없고 답답할 노릇이지. 산속에 호랑이라도 만난 건 아닌지 원.
마을 사람들의 걱정 섞인 수군거림이 담장 너머로 들려왔지만 박씨 부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가 대문을 두드릴 때마다 엄마하고 부르는 연희의 목소리인 것만 같아 화들짝 놀라 대문을 열어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는 차가운 새벽바람만이 차란히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다시 산속으로 돌아와 김선비와 노인은 어느새 산중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숲속의 어둠을 몰아내자 단풍이 든 산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고 노란 잎사귀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김선비에게는 풍류를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걸음이 빨랐고 산타기에 익숙하지 않은 김선비는 숨을 헐떡이며 겨우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노인이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선비는 갈 길도 바쁠 터인데 어찌 남의 아이를 위해 이리 고생을 사서 하오. 노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깊어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라 배웠습니다. 눈앞에서 어린 생명이 꺾이려는데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제 갈 길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다시 가면 그만이지만 아이의 인생은 지금 구하지 않으면 영영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김선비의 대답을 들은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복이 드문 올고든 선비로구먼. 자네 같은 이가 장원 급제를 해야 나라가 바로 설 텐데.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거의 다 왔네. 저 고개만 넘으면 버드나무 마을이 보일 걸세. 노인의 말에 힘을 얻은 김선비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고개를 올랐습니다. 연희는 김선비의 등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등 뒤에서 느껴질 때마다 김선비는 자신이 지켜낸 생명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고갯마루에 다다르자 시야가 탁 트이며 산 아래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과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커다란 정자나무, 그리고 논밭 사이를 흐르는 냇물까지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김선비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린 탓이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로 마을로 내려가는 오솔길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네. 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마을 입구가 나올 걸세. 부디 조심히 가시게. 김선비는 황급히 노인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훗날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또 보겠지. 어서 가게. 아이 어미의 눈이 짓무르겠네. 노인은 말을 마치자마자 숲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김선비가 다시 고개를 들어보았을 때는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신선을 만난 듯한 기묘한 기분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김선비는 연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연희야, 일어나 보렴. 저기가 네 집이 있는 마을이 맞느냐. 잠에서 깬 연희는 비몽사몽간에 눈을 비비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마을이에요. 저기 큰 나무 옆이 우리 집이에요.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김선비의 등에서 내려와 깡충깡충 뛰며 기뻐했습니다. 선비님, 빨리 가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이의 재촉에 김선비도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수월했고 두 사람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벼워졌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론에 나온 농부들이 낯선 선비와 꼬질꼬질한 아이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한 농부가 연희를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어니, 저게 누구야? 박신의 딸 연희 아니여. 그 소리는 삽시간에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뭐라고 연희가 돌아왔다고 일하던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두 사람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연희의 몰골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김선비는 쏟아지는 시선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마을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대문 앞 피마루에 힘없이 앉아있던 박씨 부인의 귀에도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인가 싶어 귀를 의심했지만 연희가 왔다. 연희가 살아서 돌아왔어. 라는 소리가 점점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부인은 맨발인 것도 잊은 채 벌떡 일어나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멀리서 하얀 도포를 입은 선비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흡투성이가 된 얼굴, 찢어진 옷까지. 하지만 분명 자신의 딸 연희였습니다. 부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꼬여 넘어질 뻔하면서도 딸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연희야, 내 새끼, 연희야. 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들은 연희도 김선비의 손을 놓고 어머니를 향해 달렸습니다. 엄마 두 모녀는 마을 어귀의 길바닥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선비의 눈시울도 붉어졌고 주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도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선비는 그제야 긴장이 완전히 풀리며 극심한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현기증이 났지만 모녀의 재회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한 발 물러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난밤에 그 험난했던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한참을 아이를 안고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은인이 저 낯선 선비임을 직감한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그대로 무릎을 꿇고 김선비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제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김선비는 황급히 다가가 부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부인,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부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 손을 잡은 김선비의 손도 흙과 상처로 엉망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오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선비를 에워싸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그 험한 산 속에서 아이를 구해오다니. 요즘 세상에 이런 의인이 어디 있나. 마을 촌장인 듯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김선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우리 마을의 큰 은인이십니다.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누추하지만 저희 마을에서 잠시 쉬어가시지요. 김선비는 정중히 사양하려 했으나 몰려든 사람들의 간곡한 청과 자신의 지친 몸 상태를 생각하여 잠시 쉬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악당들이 혹시라도 뒤따라왔을지 모르니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활기를 되찾기도 했지만 동시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눈물겨운 상봉을 나누고 있는 박씨 부인과 마을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부인,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아이를 납치했던 자들은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흉악한 무리이며 아마도 지금쯤 우리의 흔적을 쫓아 이 마을 근처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김선비의 침착하지만 단호한 경고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비장함이 서렸습니다. 평화롭던 버드나무 마을에 감히 아이를 훔쳐가는 도적대가 들이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촌장 어른은 즉시 마을의 장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봐라, 당장 집에 가서 몽둥이며 나시며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나오너라. 감히 우리 마을의 귀한 아이를 건드린 놈들이 제 발로 찾아온다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촌장의 호령에 젊은 장정들은 물론이고 힘께나 쓴다는 아낙네들까지 부직갱이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김선비와 연희가 내려온 산입구와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기 위해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김선비도 그들과 함께 하려 했으나 촌장이 그를 만류했습니다. 선비님은 이미 할 만큼 하셨습니다. 지금은 몸을 추스르셔야 합니다. 이 마을의 일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해결하겠습니다. 김선비는 마을 사람들의 배려에 감사를 표하며 박씨 부인의 집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김선비를 안방이 아닌 집안에서 가장 볕이 잘 들고 따뜻한 사랑방으로 모셨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군부를 지펴놓아 바닥이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김선비가 방에 들어서자 며칠 동안 숲속에서 시달렸던 한기와 피로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부인은 깨끗한 새순물과 갈아입을 옷을 내어왔습니다. 비록 비단 옷은 아니었지만 풀을 먹여 다림질한 뽀얀 무명옷에서는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김선비는 흙투성이가 된 몸을 씻어내며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안전한 곳에 당도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에서는 긴장된 대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예상대로 악당들은 끈질기게 발자국을 추적하여 마을 입구까지 당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숲을 헤매고 가시덤불에 긁힌 탓에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으며 도끼만 남은 눈빛은 카악이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험악한 기세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수십 명의 마을 장정들이 횃불과 농기구를 들고 길을 가로막고 서서 마치 성난 황소처럼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산전수전 다 겪은 악당들조차 위축될 정도였습니다. 악당의 우두머리는 짐짓 허세를 부리며 고함을 쳤습니다. 이놈들, 우리는 지나가는 장사꾼인데 어찌 길을 막느냐, 썩 비키지 못할까. 하지만 마을 청년 회장이 콧방귀를 뀌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사꾼 험한 산속에서 어린아이를 납치해 파는 것이 너희들의 장사냐. 우리 연희를 훔쳐간 놈들이 바로 내 놈들이라는 것을 모를 줄 알았더냐. 청년 회장의 일갈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와하고 함성을 지르며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수십 개의 몽둥이와 낫이 허공을 가르며 위협하자 악당들은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벌집을 건드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두고 보자.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악당들은 비겁한 변명을 남기고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쫓아오는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그들의 꽁무니에 대고 돌을 던지며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마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악당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힘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불의에 맞선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박씨 부인의 집으로 전해졌고 집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자 박씨 부인의 집에서는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부인은 집에서 기르던 씨암탉을 잡아 풋고와 백숙을 만들고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들로 겉절이를 묻혀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닭국물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랑방 문이 열리고 밥상이 들어오자 김선비는 그제야 자신이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움켜쥐고 민망해하는 김선비에게 박씨 부인은 눈물 젖은 미소를 지으며 수저를 쥐어주었습니다.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선비님은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김선비는 감사한 마음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풀리며 온몸에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쫄깃한 닭고기와 아삭한 김치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꿀맛이었습니다. 연희도 깨끗하게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채 김선비 옆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밥을 먹다가도 혹시나 김선비가 사라질까봐 자꾸만 그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연희의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며 따뜻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많이 먹고 쑥쑥 자라거라. 그래야 다시는 나쁜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지. 그 모습은 마치 친아버지와 딸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촌장과 마을 어르신들이 사랑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김선비에게 술을 한 잔 올리며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박씨 부인은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비단 한 필과 엽전 꾸러미를 꺼내와 김선비 앞에 내놓았습니다. 선비님, 이것은 제 작은 성의입니다.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해주셨는데 빈손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부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저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라며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정중하게 손사래를 치며 물건들을 부인 쪽으로 다시 밀어놓았습니다. 부인,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재물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글을 읽는 선비가 불의를 보고 지나친다면 그 글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이가 무사히 어미 품으로 돌아온 것, 그리고 이 따뜻한 밥 한 끼와 하룻밤 재워주시는 정성이면 차고도 넘칩니다. 김선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대나무처럼 곧고 단단했습니다. 이 돈은 연희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쓰는데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연희가 커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으로 제 보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선비의 겸손하고 올곧은 태도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촌장 어른은 감탄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허허, 참으로 귀한 분이로다. 오늘날 세상에 이리 욕심 없는 선비가 있다니. 우리 마을에 큰 복이 굴러들어왔구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박씨 부인의 집에도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연희를 품에 꼭 안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우느라 달했던 그녀의 눈꺼풀이 모처럼 편안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잠들기 전 대문 앞에 켜두었던 청사초롱의 불을 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며 밤을 밝힐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랑방에 누운 김선비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메밀베개의 감촉과 문풍지를 은은하게 울리는 바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안개 낀 산속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비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잃어버린 아이를 찾은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과거 급제를 통해 얻고 싶었던 부귀 영화보다 훨씬 더 값진 마음의 평화와 보람이었습니다. 선비의 얼굴에는 잠든 와중에도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 어스름한 시각에 김선비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닭이 달을 치기 전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요란한 작별 인사를 나누다 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리끼로 놓아둔 물 한 그릇을 마시고 정갈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문종이에 짧은 글귀 하나를 남겼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빛이 오듯 고난 뒤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맑고 밝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그는 쓴 글을 접어 상 위에 올려놓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은 새벽 이슬을 머금어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김선비는 안방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는 대문을 열고 나갔지만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어제 그를 도와주었던 정자나무가 가지를 흔들며 배웅해주는 듯했습니다. 산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며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김선비는 보찜을 고쳐매고 다시 자신의 길이 있는 한양 쪽이 아닌 고향을 향해 또 다른 세상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아침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습니다. 아침이 밝아 박씨 부인이 일어났을 때 사랑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놀라서 마당으로 뛰쳐나갔지만 이미 김선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위에 남겨진 글귀를 발견한 부인은 그 글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세상에 아직 따뜻한 정이 남아있음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연희도 잠에서 깨어 선비님은요 하고 찾았지만 어머니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달빛처럼 오셨다가 바람처럼 가셨단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분이란다. 그 후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버드나무 마을에는 달빛을 걷는 선비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나그네가 찾아오면 언제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인심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났습니다. 연희는 김선비의 바람대로 맑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장하여 마을의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에 둥근 달이 뜨는 날이면 참마루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젊은 선비의 안녕을 빌곤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밤 연인의 집 대문 앞을 지나던 한 노승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 집에는 달빛의 기운이 서려 있어 밤에도 어둡지가 않구나. 귀인이 다녀간 자리는 세월이 흘러도 향기가 남는 법이지. 그 노승의 말처럼 박씨 부인의 집과 버드나무 마을은 오래도록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김선비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도 그는 여전히 세상의 어딘가에서 길 잃은 이들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안개가 끼는 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달빛이 비추는 한 이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달빛을 걷는 선비가 다녀간 그날처럼 말입니다.